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뒤 과연 그런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잠시 뒤 단도직입에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달군 계엄설 논쟁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개원한 지 95일 만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각 당 대표들은 식 진행에 앞서 환담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바로 만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식 둘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도합 17년간 유학 보내고 그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2채 샀죠. 이것이 군인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김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아들의 학비가 그리 비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가 오늘 첫 응급실 현황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실 의사 수는 평시 대비 73.49%라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이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고 근거를 대라고 되물었습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옵니다. 다만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모처럼 대화의 물꼬를 튼 국회가 계엄설 설전으로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보죠. 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해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 계획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건데 서영주 의원님, 네.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라는 게 예전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에 그 국방부에서의 문건이 하나 있었죠. 계엄 관련돼서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그 혐의의 부분들은 뭐 다툼이 있었으나
그 문건이 국가 기밀 2급 문서로 존재합니다. 예. 아마 예전에도 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탄핵 즈음해해서 국회의원들을 현장에 나와서 뭐 집회나 시위 선동 부분으로 유인을 해서 구금한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당이든 어떤 국회의 이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계엄 해제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플러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게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오늘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이 4개 부서의 장들이 충안고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안고지요. 그 4개 부처의 장들은 대부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주축,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는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예전에 8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아주 구체적인 제보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소리죠. 아, 그래요?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제보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조금 그 관련돼 있는 정보통에서 국회로 제보가 들어오니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내놨다가는 결국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민심의 이 기저에서 이 계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스스로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거를 뭐 정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준할 만큼 다다르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의료 공백이라든지 의료 붕괴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어떻습니까? 국민들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심의 어떤 이 여러 가지의 비판에 직면해서 이 권력이 3년 동안 유지가 못 되더라도 계엄을 통해서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수준까지 왔다는 그런 우려 표명 수준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보들이 민주당에서는 온다는데 조국 혁신당에도 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심, 의혹 요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집권 경험도 있고 당시에 맺었던 네트워크가 있어서 정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신생정당인데다 비교섭 단체여서 정보위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제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가 민감한 정보가 야당에 넘어간다 이거든요. 방금 소영주 위원께서 제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제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관련된 제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기문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네. 국기문란은 대단한 중범죄 아닙니까? 국기문란 범죄자들은 잡아넣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잡아넣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단 그 윤석열 정권이 왜 지금 계엄 얘기가 나오는가,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면 이 사상, 주장의 시장에서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혹시 정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공감을 표시하는 건 왜 그럴까? 이거를 윤석열 정권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자신의 혹은 자신의 가족의 안위에 더 우선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에 비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실제로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가리켰으면
그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손가락에 검은 때가 묻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설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들을 들어봤고 이제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박하느냐를 들어보죠. 일단 대통령실은 탄핵 빌드업이냐라는 입장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는 내 귀에 도청장치 같은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헛것이다, 허상이다, 망상이다 이런 표현도 오늘 당내 인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네.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의 대표 회담인데 이 계엄설이 이 이슈를 상당히 덮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왜 꺼냈다고 보세요? 저희도 사실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추측해 보는데 세 가지 근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 가진 건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회담에서 2020년 의대 증원이나 이런 거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다른 이슈를 던진 거 아니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지층, 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리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계속 결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항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경쟁 상대인 조국 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점화 효과를 노린 거라 생각합니다. 점화 효과요. 네, 점화 효과는 기존에 사실 하나 얘기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일을 되새김시키는 건데요. 지금 계엄령을 언급함으로써 2017년도에 있었던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탄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빌드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탄핵의 빌드업이다라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고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계엄이라는 게 자체가 발동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뭐 제보가 들어왔다 한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게 된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발송하는 게 계엄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단순하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전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반드시 근거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거를 대라 이 말씀이네요. 김성열 의원님. 지금 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얘기 들어봐도 계엄령 괴담이라고 표현했고요. 연기만 피우기만 하고 있다. 음모론자 유튜버가 돼가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의 입장도 음모론이라는 생각이시죠? 뭐 계엄설 자체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표현이 맞죠. 예. 예, 지금 뭐 특히 그 자리가 우리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회담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모두 발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엄설의 그 근거는 사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나왔던 계엄설 문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엄설도 사실은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꺼내신다는 거는 그럼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에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민주당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임명하신다고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분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메인 요직 자리를 이렇게 걸어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 일종의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파격 인사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충암고죠. 예, 역시 또 충암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 쪽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죠. 그다음에 군대 쪽을 맡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충암고, 그리고 경호처장도 충암고, 그리고 방첩사령관, 뭐 777 사령관 다 충암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의 경찰 라인을
자신만의 이런 확고한 라인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인사를 좀 더 넓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 부분은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안고등학교 선후배들을 계속 기용한다 이 말씀인데 네. 물론 지금 언론의 보도는 검토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사실로 해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 충암고 출신 중에 한 명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 계엄설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이게 이제 계엄설이라고 이제 설로 붙였잖아요. 저희가 제목을. 이게 근거가 있느냐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해제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역대 저희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로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군부독재 시절에 계엄령이 내렸을 때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고 역사위원실은 그 법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당시에도 법률에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반대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고 다 그냥 잡아놓고 뭐 모든 걸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면 충안고에 대한 어떤 요직에서 임명들이 이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저 자리에 앉히면 안 됐었죠. 경호처장을 신원식 장관을 다시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때부터 이거 좀 무리한 인사 아니야라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계엄을 위해서 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병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 방탄용 인사라고 저는 보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계엄 부분들은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탄핵에 대비한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요. 3년도 너무 길다라는 말을 굉장히 끄덕거리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탄핵을 얘기하는 자체가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이요. 탄핵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지? 이런 어떤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도 탄핵을 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계엄령까지 더 덧붙여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기문란으로 대받아치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국정을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엄령 문건이 과거에 이제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건입니다.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2017년 3월 하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나오죠. 이게 시점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거의 임박한 그 상황 아니면 그 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아니냐라는 건데 김윤영 의원님, 네. 이게 당시에도 이 문건이 논란이 됐고 수사를 했지만 네.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네. 게 지금 여당에서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관건은 내란 음모죄가 이게 내란 목적으로 저걸 만들었냐였지 않습니까? 예. 결국 조사를 검사 37명이 투입돼서 104일 동안 9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00명을 조사했는데 결국 내란 음모죄는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고 이 당시 문건이 작전 계획인 것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념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문건 세부적으로 보면 당시 뭐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명호부대가 대구로 내려가고 뭐 이런 작전 배치도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예. 최종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뭐 여의도에 강화문에 탱크를 배치한다 그런 내용도 사실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건을 준비했던 거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또는 인용됐을 때 둘 다를 상정하고 만들었던 문건이죠. 군에서는 당연히 그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목적 자체가 마치 뭘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마치 내란 목적을 염두에 뒀다는 식으로 과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건을 군은 당연히 검토했었어야 되는 문건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결과 당시 좀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무혐의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소요 사태에 대비한 문건일 수도 있었다. 그렇죠. 군은 모든 사항을 다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실적으로 이게 작전 계획이 아니라 개념 계획인 겁니다. 개념 그러니까, 계획이요? 네, 2급 비밀 문서로 등록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작전 계획이든 개념 계획이든 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실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끝났다고 나경원 의원도 주장을 하는데 무혐의로 끝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그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죠. 예. 그분이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이 계획이 어떤 목적으로 수립됐고 그런 걸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따지고 보면 주범이 해외로 도피를 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한 이때 3년 반 정도 해외 도피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해외 도피할 때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고 이때 귀국을 한 건 들어와도 안전하다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계획이라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실행될 수도 있었다고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여러 이제 논쟁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열, 서영주 의원께 짧게 하나씩 의견을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두 대표의 만남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중요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설로 다 묻혀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대표 회담에서 내실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자주 하라고 이제 칭찬을 한 것뿐이지 사실상 뒤져보면은 제대로 나온 내실이 없어요.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 아니 자신이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추석 앞두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도 좀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양당 분위기 비슷하거든요. 유예든 폐지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갔으면 뭐 하나 똑 부러뜨려줘야지 국민들이 속 시원함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실이 없다 보니까 모두 반원에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의 뭐 재판 불복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 계엄 준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는 회담 결과만 있었어도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싸움은 밖에서 하시더라도 회담은 어쨌거나 만나가지고 좀 협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생 협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라도 좀 내실 있는 결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유해 대표 회담에 조금 나름대로 묻힌 건 맞죠. 이 계엄령 이 화두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게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께서 계엄령 부분들을 여기서 꺼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보 자체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많은 어떤 소리들이요.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려 수준에서 던졌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본인의 유해 대표 회담을 가릴 정도로 국기문란으로 받아칠 게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문란입니다. 국정 자체를 아예 그냥 흐트러뜨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선하고자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조금은 정치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말을 못 참고 말을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여야 대표의 회담 자체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하나 더 덧붙이면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은 왜 문제가 되냐면 계획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계엄 해제권을 형이화시키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예. 해제하지 못하도록 이런 계획을 통해서 당정이 합치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못하게 하자라는 계획까지 다 세웠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탄핵 정국에서 이런 문건까지도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냐라는 제보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확인한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좀 양쪽 간의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요? 이재명 대표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서울지검장을 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로 가요. 그러면서 야 이건 사건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다시 살아나요.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전 사위였던 서모 씨가 채용이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다가 서 씨가 취업한 후 생활비를 끊었다는 부분을 들어서 검찰은 서 씨의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제서야? 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건 2020년 9월이었는데 수사가 본격화한 건 3년이 지나서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뒤에야 본격화했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여당 반응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다? 아니다. 정당한 수사다.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차례로 들어보죠. 서영지 의원님. 네. 왜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보세요? 우리는 그 전조에서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송경호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겠다, 주가 조작 수사하겠다고 대차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네. 송경호 팀을 해체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설마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한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했는데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는 수사하고 인사는 인사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검찰이 핸드폰까지 뺏겨가면서 출장 조사라는 굴욕적인 조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이창수 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나섰죠.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수사일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본인들이 봐서는 이게 명품백을 받은 것은 감사의 인사라고 판단하는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연한 자식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다가 취직을 그 집안이 해서 생활비가 더 이상 안 나가게 됐다는 200, 30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갔으니까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걸 뇌물로 판단하는 것도 검찰이에요. 예. 공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 자체도 확연히 다를 뿐더러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부터 돼서 20년, 거의 4년이 지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지금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의 국정 운영의 민생의 현안들, 의료개혁들 본인들이 불리한 부분들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덮으려는 네. 그 정치적인 속셈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는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의 주체, 논리, 시점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왜 정당한 수사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스타항공 운영 관련을 둘러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됐냐? 2020년에 첫 고발됐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수사가 왜 무마됐는지 밝혀야 될 부분이죠. 누가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 수사가 왜 지연됐는지 그 부분은 밝혀야 되죠. 근데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해서 언급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게 됐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년 넘게 전 정권과 전전 정권까지 조사를 했었고 2명의 대통령 또 구속이 됐었죠. 200명 넘게 또 구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도 1년 6개월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사위, 딸 전부 다 아들, 며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통신조회든지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리가 뿜어져 나온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이 논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범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정당한 절차와 법을 지켜가면서 수사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문제냐라고 저는 반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년 넘게 이걸 사건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끄집어낸 게 아니라 2020년에 고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예 수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감찰 쪽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그런 시점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보엽 의원님. 예. 조국 대표가 주말에 전주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제2의 논두렁 시계 예고다라는 논평을 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내렸죠. 어떤 이유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떠올려 보면 논두렁 시계라는 게 실제 하지도 않은 사건을 한 언론이 오보를 내서 일단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부정축제자구나, 비리 혐의자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 지지자들조차 등 돌리게 만들었던 오보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검찰이 마구 흔들어대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이자 후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는 걸 지켜봤던 터라 제가 취재했던 바로는 문재인 정부 출입할 때 취재했던 바로는 문 대통령은 모든 정치 행위, 모든 행위를 법률에 근거해서 추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꼬투리 잡을 수 없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건으로 다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일단 개혁신당에는 궁금한 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고 보시는지 하고 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점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져볼게요.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무원이냐? 지금 문다혜 씨 따님께서 따님의 사위, 그러니까 따님의 남편이 이제 그 취업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즉 경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례를 합니다. 생활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면은 공무원이 직접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나 자식이 되면은 공무원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문다희 씨는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던 자녀는 맞아요. 다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분이 취업이 되고 나서 용돈을 끊었기 때문에 뇌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활비를 끊었기 때문에 뇌물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무원 의제로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들어가는 대가로 이 사위를 임명을
사위를 부정하게 이제 입사를 시켰다. 이 부분 입증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선후 관계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입증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비슷한 논리를 똑같이 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님 사건은요. 이게 김건희 여사님 경제 공동체 맞아요. 대통령님과. 누가 봐도 경제 공동체예요. 그리고 국가보훈부에 전화해가지고 국민묘지 안장할 수 있느냐. 국가보훈부 직원이 그걸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실에서 받은 전화를 압박을 안 느꼈을까요? 이건 전 부정적 답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금전적 이익, 명품백이 있었잖아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누군가한테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승복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만 법이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 불복할 거냐 이렇게 뭐 거의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불복을 안 하게 하려면요. 승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개혁신당의 또 시각은 또 새롭습니다. 철저하게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하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도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이 말씀이네요. 네. 자, 서영주 김윤영 의원님, 네. 지금 손자 태블릿 PC를 압수했는지를 놓고 굉장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손자 태블릿 PC 압수하는 것이 상식인가? 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 안 했다.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을 압수했다라고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그 압수행 목록을 다시 공개하면서 다혜 씨의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를 했다. 검찰의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태블릿 PC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검찰이 태블릿 PC를 압수했잖아요. 압수한 거 맞죠? 그렇죠. 저게 사실이 존재하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의 손자의 태블릿을 압수하는 게 지금 다혜 씨의 그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혜 씨가 그러면은 그 본인의 자녀의 태블릿 PC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하고 딱 대조를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뭘 압수했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를 했었나요? 명품백을 이미 제출을 하긴 했죠. 이미 제출했죠. 그것도 어렵게 간곡히 부탁해서 받았죠. 그냥 대비가 되잖아요. 수사의 절차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 수사라는 겁니다. 하려면 형평성 있게 과정부터 절차까지 거의 동등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조심조심 굴욕적인 조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시작점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압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도하게 압수를 하는 거 계좌 추적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죄로 하면 계좌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계좌 부분들.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시 계좌를 들여다보고 다시 계좌를 들여다보고 찾을 수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손자 태블릿까지 PC를 압수한다고 지금 말하자면 윤건영 의원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이 인디언 기우제식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청탁이 있어서의 어떤 보훈으로서 전 사위를 취업시켜줬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 짜맞추기입니다.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특수부식, 전형적인 예전의 정치 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나중에 이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그런데 이제 검찰의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같이 보면 다혜 씨의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이제 계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기록을 보고 압수했다라는 건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 이거 압수수색 자체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서 실시가 되었죠. 예. 저 로그인 되는 그 이메일 등 정보 주체가 문다혜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선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고 8월 30일자로 검찰이 압수 물품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거쳐서 물품을 반환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같은 경우에 압수 물품도 3주 지나고 나서 다 반환을 했거든요. 선별 작업을 거쳐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들어간 걸 수 있지만 선별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다 하나씩 선별하면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압수를 해놓고 그 뒤에 선별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 내용들과는 별개면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보엽 위원님.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소환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소환할 수 있을까? 과연 소환하려면 어느 정도라도 지금 피의자로 적시는 돼 있다고 하나 혐의 사실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양산에 사저로 가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러기에는 너무 굴욕적이다 하면 양산 근처에 부산지검으로 우리가 갈 테니 그리 나와서 수사를 받으시라. 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죠. 근데 더 악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양산 사저에서부터 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그런 식의 망신을 주고자 하는 자들도 검찰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죠.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배추는 한 달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국내 김치 수입액은 9,847만 달러, 하나로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7% 가까이 늘었는데 수입량도 17만 3천여 톤으로 6% 늘며 금액과 양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 40%가량 저렴한 중국산 김치입니다. 2021년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며 수입액이 전년 대비 7% 넘게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찾는 곳이 늘어난 이유, 배추와 무 등 김치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물가가 껑충 뛴 영향이 큽니다. 7월 초 3,000원대였던 배추값은 폭염으로 8월 말 7,500원이 넘으며 배로 비싸졌습니다. 무도 2,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으로 뛰었고 국산 고춧가루도 키로당 35,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10%가량 비쌉니다. 일각에선 국내 김치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저가의 중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 국내 김치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자세히 좀 뜯어볼까 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총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확실히 나아지고 살아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대통령님 그 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보면은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뭐 응급실 문제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경제 문제도 거의 같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예. 뭐 지표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대통령만 홀로 좀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주변에 이런 좋은 지표들만 갖다 대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요? 예, 주변에 아니면 본인이 약간 지표를 봐도 판단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최근에 어떤 일간지를 보면은 10개의 중요 경제 지표 중에서 한 7개 정도의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가 지금 뭐 신문뿐만 아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단 지난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 총선 때를 보면은 총선의 민심이 또 경제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씩 뭐 지표도 봐야 되고 짚어볼 게 많은데 그 전에 현 정부가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난 2년 6개월간의 경제 성과는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사실 경제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1.4% 성장한 걸로 나와 있고 예. 1.4%인데 그거를 조금 뭐 다른 나라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조금 낮거든요. 근데도 거의 2% 이상 거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만 혼자 1.4%를 했고 심지어 전쟁하는 러시아도 3%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걸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경제 성과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경제 성장률 추인데 2024년 1분기까지 나와 있는 자료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것과 연간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겠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주요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서 강조한 부분인데 이것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난 7월에 IMF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분인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2.5%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우리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단 잘 나왔다니까 그 뭐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도 또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작년에 우리가 1.4%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가 낮았기 때문에 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약간만 올라가도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저희가 보통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 건데 기저효과요? 기저효과.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조금밖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네.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금 1, 4분기 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2, 4분기에 다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 전망 기관들도 지금 다 앞다퉈서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0.1%포인트 정도씩 낮추더라고요. 낮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1, 4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낮춘 거지 사실은 2, 4분기 정도 뭐 3, 4분기, 4, 4분기 뭐 전망을 우리가 또 반영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고 우리 작년에도 원래는 2% 중반한다고 그렇게 예측했다가 실제 살아보니까 1.4%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왜 상반기에 그러면 1.3% 이렇게 잘 나왔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건설 투자하고 순수출이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뭐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고금리에
높은 물가 시대인데 어떻게 건설 투자가 좋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정부가 재정 투자를 뭐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집행을 65%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잘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거지 우리가 경제 운영을 잘해서 나왔던 건 아니고 지금 그 기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고려해 보면은 아직도 경제에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 운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반기도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분을 넘어섰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뭘 해도 일본 이기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건데 네. 갑자기 이제 5월달, 6월달 돼가지고 우리나라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뭐 소식이 나왔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그걸 잘 뜯어 보면은 5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우리가 GDP 추계를 하는데 기준 연도라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기준 연도가 2015년도였는데 2020년도로 바꾸다 보니까 갑자기 소득이 한 7%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율이 일본 엔화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우리 뭐 추계하는 방법이 바뀌고 환율이 좋아서 마치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키를 재는데 무릎에서 재다가 기준을 바닥부터 재야 된다. 그래서 키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진짜 키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들은 보통 이거 환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력 기준이라는 평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소득을 비교를 하는데 네. 구매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 이미 우리가 일본을 앞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앞섰던 건데 지금 다시 앞서는 거 이러면은 좀 말에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학계 주류에서 쓰는 방식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환율 기준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뭐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인데 역시 전 정부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48.3%로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훨씬 나아진다라는 이제 내용의 강조인데 국가 채무가 확실히 는 것은 맞고 다만 지난 정부 때 한 2, 3년 동안은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출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봐야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한 400조 가까이 늘어난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이다.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코로나 이전에 늘어났던 정도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났던 정도를 좀 나눠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었지만은 국가 채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의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지출한 거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재정의 역할을 많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맨 마지막 예산을 짜고 나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중기정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한 300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300조 이상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냐 이런 질문을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중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국가 채무가 한 48%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마치 줄어드는 듯한 그런 착시가 이제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50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지 보고를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숫자 보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잘 보고가 돼 있을 텐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9개월 신개월이라고 표현하는데 GDP가 이제 그 늘어나게 되면은 분모가 늘어나니까 신개월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 거는 9개월로 하다가 뭐 올해 거 작년 거만 신개월로 바꾸게 되면은 마치 국가 채무가 줄어든 듯한 그런 착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아마 보고 받으시는 분도 잘 한번 질문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얘기를 강조하면서. 근데 이 국가 채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채무를 좀 지더라도 정부에서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가게 예를 들어 보면은 올해 뭐 엄마 아빠가 지금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소득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경우라고 치면은 네. 그럼 올해 밥을 굶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돈을 좀 빌려서 올해도 조금 밥을 좀 먹고 내년도 뭐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먹는 게 좋은 거냐를 따져 보면은 이거 저희가 이제 소비 평탄화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렇게 소비를 평탄화시켜서 하는 게 국가 후생이 좋거든요. 그래서 국가 채무도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을 때 돈을 약간 빌려서 이 국민이 이 공군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갚아나가는 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잘 쓰게 되면은 국민 전체의 후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수 부족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반기 세수가 작년이 지금 우리 재정 역사상 굉장히 세수가 안 좋았다고 하는 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도 10조가 부족합니다. 네. 10조가 부족하고 이대로 그냥 간다고 치면은 세수 결손이 뭐 20조에서 30조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재정의 세입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위기고 우리 작년에 겪어봤지만은 세입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네. 대규모 불용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용에는 지방에 정산해줄 뭐 교부금 교부세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방 정부 그 자체가 또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헐어야 되는 이런 재정 혼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올해는 사실 해소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래프가 하나 나갔거든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우석진 교수가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요 세수 진도를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가로축이 월이고요. 네. 저 세로축이 세수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진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리가 예산 대비 이제 예상했던 것 대비 얼마큼 월별로 진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저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부분을 지나고 있고 저게 네. 사실은 평균보다 지금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게 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더 벌어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상당히 더 벌어질 수가 더 있겠네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가 부족한 건 알겠고 뭐 여러 주장들이 이것도 역시 뒤섞여 있는데 세수 부족이 감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부자 감세요. 동의하세요? 뭐 한 70% 동의하고 한 30%는 아닌데 이 세수가 부족한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거에 또 상당 부분의 이유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뭐 얽혀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경기가 이제 안 좋은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다만 여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우리 대규모 감세를 한 효과가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세수가 더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감세의 그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세원을 좁혀가지고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 이어서 계속 세수가 부족한 이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가 어려운 거야 뭐 본인들이 뭐 자초했다고 치지만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세서 부족한 형태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감세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해석을 듣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경제학 박사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운 전 의원을 인터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공화국의 정부와 국회는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와 나라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정치력은 반목과 분열로 우리들 스스로의 힘을 가르고 소모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릎을 맞대고 일하며 1988년 13대 국회 개원식, 연단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들은 빠짐없이 국회 개원식을 찾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지 해석이 다 다릅니다. 명백한 건 오늘의 불참이 민주화 이후 처음이고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지금까지의 마사지를 넘어선 전신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의 시작.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에덴.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푸르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